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한국현대시인협회 김신영 시인님입니다. 김신영 시인님은 가천대학교 독서 코칭 책임 교수이며 동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화려한 망사버섯의 정원, 마술 상정 등이 있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변화라는 키워드하고요, 독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글 문학이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모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글 문학이 한글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한글이 어떻게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변화의 지점에서 한번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독서와 선택권, 알고리즘, 리터러시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학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은 물론이고요. 문학판이 종이류에서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금의 청소년 세대를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한 번도 디지털 없이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화면 처리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합니다.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 드라마, 특히 만화, 한국의 만화가 요즘 굉장히 약진했다는 건 아시는지요? 네, 이 만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영상 문화가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책의 형태가 이전의 종이책의 형태에서 벗어나 이북이라는 형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세대들은 이제 책을 종이로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넘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자들은 쉽고 간단하고 스피디하고 변화가 무쌍한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고전을 읽는 데 난독증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작가나 작품이나 어떤 세계화의 길목에서 이런 부분을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상 문화 정말 대단합니다. 영상 문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생충이라고 알려진 그 영화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대박이 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9회짜리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놀이에 대한 특수, 부가물에 대한 특수까지 누리면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주목해야 될 드라마가 바로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907년에 맥켄지가 찍은 유일한 의병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미스터 선샤인에서 재현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맨 앞에 총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가 보입니다. 그때 의병이 이렇게 의기에 차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어린 아이 옆에 허리를 보시면요, 총알을 두르고 있어요. 총알을 굉장히 큰 총알이네요. 두르고 있고요. 그 옆에 장총을 맨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옆에도 정말 무지랭이 같은, 어쩌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무식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허리에 총알을 주룩 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총을 쏘라고요?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천에 살고 있거든요. 이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의병 운동을 하려면 이천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의병 운동을 많이 의병 운동의 어떤 본산지였던 지금 산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찍힌 사진인데 저는 혹시 이게 이천에서 찍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제 역사적 조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재현된 드라마에서 엔딩 장면으로 재현된 사진입니다. 2018년도에 제작이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성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애기 씨입니다. 이 애기 씨가 총질을 아주 잘합니다. 사격 솜씨가 딱 한 번 쏘면 탁 맞습니다. 백발백중의 의기를 가진 애기 씨이니까 그 당시에는 대단히 귀족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애기 씨가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다가 죽고 엄마도 독립운동하다가 죽었습니다. 도쿄에서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 몰래 독립운동을 합니다. 몰래 총 검수를 익히고요. 몰래 지붕에서 지붕을 넘어가는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다이나믹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대사도 참 굉장히 문학적인 대사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사를 나타낼 때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서사를 함께 우리의 특수성이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세계화되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진 보면요. 사진을 보면 거기 삼광도 있고요. 장땡도 있고 뭐 이렇죠. 똥도 있고요. 네, 이것이 허영만 작가가 그렸던 만화입니다. 근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결국은 타짜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 문화가 이렇게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영상을 좋아할 만큼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만화에 그 관련된 신과 함께도 만화에서 출발을 했고요. 타짜는 물론이고 올드보이도 만화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소설 아몬드라는 청소년 성장 소설은 굉장히 그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공감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죠. 달러구트 꿈백화점. 네, 최근에 이 책은 정말이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한국인의 영화 사랑은 정말 너무나 특별해서요. 한 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그렇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억 명이 매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드라마 중에 또 하나의 영화 중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전지현 작가의 전지현 그 탤런트의 그 안오윤이라는 저격수를 연기를 했었죠.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 실미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2억 명이 넘도록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요, 2021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소설이 3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50만 부 기념 드림 에디션을 발행을 했군요. 그리고 그 밑에 한 6위쯤에 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참 내려가서 한 16위쯤에 빠친코가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이런 정도 3개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이건 뭐죠? 이건 경제인가요? 주식인가요? 그리고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식의 돈과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문학이 아니잖아요. 네, 문학이 아닌 책들이 순위에 주르륵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자기계발서, 성공과 돈에 관한 자기계발서의 범람이 우리 출판계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서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빈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와중에도 아몬드와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대단히 선전을 하고 있군요. 독서와 선택권입니다. 이제 독서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세대는 더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모르는 그런 어떤 제도, 관습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명작을 읽을 때 작품의 해설과 더불어 변화된 감각과 시점을 맞추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고전은 여전히 고전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사실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석이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재해석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참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판단력의 상실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찾지 못해서 디지털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막 오늘은 뭐 한다고 하면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남들은 어떻게 했을까? 남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구 쳐서 찾아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포털에 묻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독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독서의 부재와 판단력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서는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맹목적 독서가 아닌 비판적인 독서는 물론이고요. 자동 향상 기능으로 스스로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현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독서는 이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도 책에는 오래전 시대의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아랍의 학자가 이제 수학학자인데 이 어떤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법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는 것,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혹시 눌러보셨어요? 네, 매일 눌러야 되죠. 매일 저를 좋아요 눌러준 사람 가서 눌러줘야 됩니다. 허구죠. 댓글, 제가 댓글에 대해서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저급성과 그 정치성에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선택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보여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알려줍니다. 심지어 추천 콘텐츠 서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 막 뜹니다. 네, 제가 좋아하니까 마구 누르겠죠? 네, 저는 점점 더 왜곡되고 점점 더 판단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여기에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저의 취향대로 저의 어떤 그 취향에 따른 것만 편집해서 자동으로 AI가 보여주니까 저는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눌러앉아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에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독과 편견, 점점 더 많아지는 오독과 편견의 해프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이런 결정장애,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결정장애를 겪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자꾸만 포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읽고 쓰는 능력, 읽고 쓸 줄 아는 것, 문해력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교양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 디지털과 영상의 발달로 인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양산되었습니다. 디지털 유목민의 결정장애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되고 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뭐 등등 해서 그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 디지털 기기들이 있잖아요. 이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해서 너무나 많은 컨텐츠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수용자의 미디어 사용 능력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비판적 해석과 검토 능력,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장점인데요. 각종 알고리즘에 미디어의 선택권을 빼앗긴 현대인들과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그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안 나와서요. 요거는 이제 독서 실태 결과입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진한 선이 2019년도에 훅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서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영상으로 간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와 가까운 노벨문학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중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한국적인 이슈를 다루는 책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그런 걸맞는 작품이 창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의 문해력을 키우고 다양하게 읽으면서 비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네, 달러구트 꿈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학판의 어떤 판도 변화의 그 중심점에 서 있는 책인데요. 맨 처음에 텀블벅이라는, 혹시 아시는지요? 텀블벅이라는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책을 쓰겠습니다라고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네,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엄청나게 2,700%였던가요? 굉장히 자기가 원래 원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를 모아서 전자책으로 먼저 출판을 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판했는데도 역시 굉장한 인기를 누려서 한 3개월 뒤에 다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달의 일입니다. 지금 2021년 11월인데요. 한 1년 좀 더 지났죠? 60만 부가 넘어섰습니다. 630쇄를 찍었습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1권에 이어서 2권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굉장한 인기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작품을 읽어보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꿈을 판다고요? 꿈이 백화점에 있다고요? 네, 꿈이 백화점에 있어요. 성공하는 꿈, 치료받는 꿈, 뭐 애인을 만나서 그 애인과의 사랑이 성공하는 꿈, 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이와 마지막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꿈.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일찍 갔어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하는 꿈.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곧 만화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하고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문학판이 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펀딩을 통해서 책을 출판을 하고요. 전자책을 통해서 책을 먼저 펴내고요. 그리고 나서 종이책이 나온 겁니다. 네.
아몬드 역시 전혀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은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감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두엽이 아몬드처럼 생겼답니다. 이 전두엽은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뇌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전두엽이 너무 작게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에게 찔려서 죽었는데, 쓰러졌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으세요? 요즘 세대를 대표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의 어떤 인기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소년이 나중에는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요. 사람들이 울면 같이 울고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면 왜 저런 반응을 하는지 연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감 능력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이미 변화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년도에 쓸 역사 교과서에 대폭 개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한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분단 국가로서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는 그런 어떤 평가에서 벗어나서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국가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우수하고 과학적인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로버트 램지 교수는요, 한글의 우아함과 수학적 일관성에서 우리는 세종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작품으로 우리는 머지않아 노벨 문학상을 탈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조국과 빛나는 한글을 보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현대시인협회 김신영 시인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문학장 속에서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이북,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문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우리 시대의 문학장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서 독서와 선택권, 그리고 알고리즘 리터리시의 역할, 이런 중요한 영역에 걸쳐서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중요한 지점들을 진단해주고 전망해 주신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5분의 발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주제 4 차세대 신진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범 소설가, 임수정 소설가, 전철이 문학평론가, 김대현 문학평론가, 김신영 시인, 이렇게 5분의 발제자의 아주 좋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이 공동의 과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처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좋은 오늘 성찰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오늘의 주제 4 4세대 신진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이 행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5분의 발제자들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현대시인협회 등 한국 문인단체를 대표하는 5개의 문인단체에서 각각 대표로 참여해 주셨고요. 자장을 맡은 저는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의 주제와 공동의 과제를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문인 단체들을 대표하는 6개의 문인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이 주제 4세대 신진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이 주제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아 이거 여기요. 시끄러봐. 아 이거 하느라고. 아니 이거 안 돼 있잖아.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 뭐 아프다고. 목이 왜 아파 이놈아? 아니 이거한테 이거 얼마야? 29,800원. 알았다. 사라이 이거야. 얼마? 이게 3만 원이냐? 어? 이걸로 하면 되는데 뭐 기다려? 아 뭐 어떻게 하잖아. 아유 그럼 이렇게 아유 아. 이거 엄청 머리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머리 큰일 나다. 이걸 하면 되지 이거를 하면 되지 이러니 그냥 돈이 많아 아니냐? 누가 이렇게 할수 대충 없어. 아들이야? 뭐 얼마 주자고 30만 원짜리 사볼까고. 아이고 진짜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예요. 왜 하고? 쟤 뭐 얼마 한다고? 사라고 있던 거야. 아이고 그런다고 얼마 준다고 그래가지고 너 얼마 쓰는 줄 알아 한 달에? 얼마? 아유 그 통계를 내줄게 내가 아주 그냥. 응? 네?
미역국 끓이려고 하잖아. 아휴, 미역국 언제 끓여? 잘 자. 아이고 시야. 응? 9시야? 9시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 열일 했나 보지. 9시인데 왜 피곤해? 잘 자. 뭐냐? 심심해 죽겠어?